해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계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여 안보의 위협 요소가 많은 나라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와 전쟁의 가능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대비 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 바로 훈련입니다. 민방공 훈련. 근데 민방위가 아니고 민방공이네요. 아유, 진짜 뭡니까? 민방이랑 민방공이랑 다르다는 것 좀 알고 계셨어야죠. 에휴. 일단 민방이란 적의 무력 침공이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하는 민간 방위 활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민방공이란 건 뭘까요? 글쎄요. 자, 민방공이란 민방위에서 국가적 재난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의 무력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이 바로 민방공인 거죠. 아, 민방위 안에 민방공이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훈련을 잘한다, 못한다? 글쎄요. 자, 한번 보시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현재 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느닷없는 경보음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죠. 잠시 상황을 파악하더니 금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시민들은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걸까요? 무슨 일 일어났나 싶어서 시끄러웠어요. 다들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라서 대피 못했을 것 같아요. 끔찍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여기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만약에 훈련이 아니고 실제였으면 우린 벌써 다 죽었겠네요. 원샷 올킬로 그냥 그렇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훈련은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경보음이 울리면은 뭘 해야 하더라? 그래서 오늘 핵심만 쪽쪽 쫙쫙 뽑아내서 정리를 싹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집게 강의 기대하세요. 자, 민방공 훈련에 필요한 것만 쩍쩍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바로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이렌 소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이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 경보음. 처음에 들려드린 소리는 그냥 쭉 이어졌죠. 일정하게. 그건 경계 경보음이에요. 저기 적군이 오고 있다. 준비하라. 이럴 때 울리는 거예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보음. 두 번째 소리는 이랬죠. 벌써 소리가 막 긴박하잖아요. 이건 적이 이미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공습 경보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보음에는 뭐가 있다? 경계 경보, 그리고 공습 경보. 밑줄 쫙,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오케이? 그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 다음 시간에 머리 큰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나와라.
안녕하세요. 머리 큰 사람 나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경보음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대피하느냐.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실내에서, 실외에서, 야간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을 때 민방공 경보음이 울리면 전열기 코드를 모두 뽑고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밸브는 완전히 잠가줍니다. 사람이 많은 공공시설에선 당황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며 모두 안전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실내 대피 요령의 핵심은 뭐다? 폭발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피소로 이동한다. 최대한으로 줄이지 않으면 저처럼 폭탄머리 되는 거예요. 운전 중에 경보음을 들었다면 우선 차를 천천히 갓길에 세웁니다. 그리고 인근 건물의 지하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버스나 전철처럼 대중교통 이용 중에는 지하에 있는 역에 내리거나 지하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깥 상황이 어떤지 뉴스를 들으며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실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근 건물 지하로 대피하거나 지하 전철역, 지하 대피소로 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한밤중에 경보음이 울리면 무엇보다 적군에게 우리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반드시 불을 꺼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전등, 촛불 등을 켜놓으면 적에게 위치를 노출한 셈이니까 아주 위험하죠. 불을 다 끄고 난 후에도 혹시 실내의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 틈새를 꼼꼼히 막아줘야 합니다. 잘 보셨죠? 야간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빛. 바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꼼꼼히 틈새를 막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요. 바로 내 주위 대피소를 찾는 요령입니다. 인터넷으로는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 좌측 아래에 민방위 대피시설 바로 가기를 클릭. 자신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하면 근처에 대피소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안전 디딤돌을 설치하고 민방공 대피소를 클릭. 주변에 있는 대피소가 보이시나요? 이상 대피 요령 수업이었습니다. 자, 이거 곳에 눈들이 많이 풀렸어요. 눈 떠! 근데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제가 중요한 핵심만 쩍쩍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집중! 이번 시간엔 민방공 훈련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 바로 핵 및 화생방 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성 화학물질, 세균과 같은 생물학 무기, 방사성 물질에 의해 만들어진 무기들을 화생방 무기라고 하고, 여기에 핵폭탄을 추가해서 핵과 화생방 무기로 치러지는 전쟁을 영어로 어딨어? CBRN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핵 및 화생방 무기는 총으로 겨냥해서 이렇게 빵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무차별하게 대량 인원을 살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핵 및 화생 방전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해도 약 20킬로톤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핵폭탄이 떨어지면 강력한 열과 빛, 방사선과 폭풍파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핵폭발 중심에서 반경 약 1km까지는 모든 생명체와 건물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약 5km까지는 경미한 피해라도 발생하게 되죠. 약 32km까지 방사능 낙진이 퍼지기 때문에 핵폭탄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내를 한번 볼까요? 1945년 핵폭탄이 투하된 일본. 당시 핵폭탄은 약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즘 전쟁이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과 방사능 무기를 이용한 핵 및 화생방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시리아 내전에서도 화학무기가 사용됐죠.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약 1,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중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은 건물 지하에 대피해 있었는데 공기보다 무거운 독가스가 투하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하에 있던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물학 무기의 피해는 어떨까요? 한 예로 최근 아프리카에 퍼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나 미국의 9.11 테러 때 사용된 탄저균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생물학 무기가 항공기에 탑재돼 어느 한 지점에 살포되면 삽시간에 수만 명을 사망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이렇게 대량 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생물학 무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무기는 쉽게 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방사능 누출로 인해 암과 조기 사망의 발생이 경고됐고 각종 동식물에게서는 기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사능 무기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이렇게 핵과 화생방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셨죠? 그런데 우린 이 핵 및 화생방 무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따라서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걸 365일 24시간 이거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내에 있을 때 화학 공격을 받는다면 고층 건물에서는 냉난방 시스템을 끄고 승강기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되도록 실내에 있되 밀폐된 높은 층으로 이동합니다. 공기를 통해 가스나 나쁜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과 문은 밀폐합니다. 만약 바깥에 있는데 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으면 코나 입으로 유해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독면을 쓰고 방독면이 없으면 손수건, 화장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바람 반대 방향이나 측면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등 생물학 무기에 의한 공격 시에는 무엇보다 위생이 중요한데요.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끓여 먹으며 해충에 주의하고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핵폭탄이 떨어지면 지하로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사능 낙진이나 유해먼지를 피할 곳을 찾아 눈과 귀를 막은 후 핵폭발 지역을 등지고 최대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핵폭풍과 열 방사선이 지나고 나면 신속히 지하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꼭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어도 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처럼 방사능에 노출이 우려될 시에는 지상에서의 신체 노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합니다. 최적의 대피소는 최대한 높은 건물의 지하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 공격이든 화생방전이든 일단 발생하면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되 화학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최소 2시간 동안 양호한 밀폐된 실내 대피소에서 핵 공격을 직접 받은 지역에서는 최소 2일 동안 지하 대피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있는 곳이 위험한 지역이라면 신속히 오염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실내 또는 대피 시설의 대피를 위해서는 외부 통신수단, 비상식수, 식량, 단위 화장시설, 밀폐물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잘했나 최종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보가 발령되면 일단 어디로 피한다? 지하실이나 인근 대피소로 대피한다. 그리고는 뭘 한다? 불빛이 새거나 가스 및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끔 틈새를 꼼꼼하게 막는다. 그리고 또 뭘 한다? TV나 라디오 등을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 지시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결국 대피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대피소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모두가 평소에 민방공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이 안전 강국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안녕!